러브 인 브리즈번 제7화 사랑했던 기억은 잊혀지는 걸까? 2008년 2월 27일 한국.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선우는 민정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이제 곧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그놈 걱정 좀 그만해라. 지겨우니까. 보다 못한 그가 말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너는 왜 준호 이야기만 나오면 무엇을 잘못 먹은 사람처럼 불편해하는 건데 둘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민정은 불만 가득한 선우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이유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속 시원히 다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사람들은 사랑을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의 사랑은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는 삼류소설보다도 못했다. 현실의 사랑이란 그가 늘 꿈꾸던 이상향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 말해버리고 나면 마음은 홀가분해질지 모르지만 그녀와는 절대로 다시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녀가 두 친구의 우정을 해치기 싫어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릴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사라진다면 그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그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녀란 존재였다. 하지만 형제와도 같은 준호를 사랑하는 그녀에게 무작정 고백을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막장 드라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선우는 또다시 그녀의 기분을 풀어줘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근심이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어젯밤 그녀는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말았다. 어쩌면 술은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몇 잔의 맥주를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감성적인 기분에 잠겼다. 그녀는 결국 컴퓨터를 켜고 누군가에게 정신없이 편지를 쓴 후 망설임 없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메일함을 열어보지 않았던 준호는 보내니 이민정이라는 메일을 발견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열 수 없다는 문구가 계속 나왔다.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보내니 이민정, 너에게 잘 지내고 있지?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지난 우리의 추억들이 하나둘 생각났어. 잠시 잊고 있던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말이야. 지난 수년 동안 너와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린 매 순간 함께 했었지. 마치 떨어질 수 없는 자석처럼 붙어 다녔어. 기억하니? 어느 더운 여름날 휴가차 놀러 갔던 계곡. 내게는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가본 휴가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어. 하지만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난
그곳에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몇 초간 난 최선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정말 이대로 남들 다 아는 사랑도 해보지 못한 채 꽃다운 나이에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사람들이 그러잖아. 죽음 앞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난 살기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었지. 그런데 그 순간 기적처럼 누군가 나를 번쩍 들고 물 밖으로 꺼내 주었어. 바로 너였지.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널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다고 장난처럼 말했지만 빈말은 아니야. 난 널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단지 나를 구해주었기 때문은 아니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그 겨울. 난 사실 겨울이 너무나도 싫었어. 너무 외로웠거든. 그때 내가 알고 있던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마음은 약해져만 갔지. 내 인생에 봄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날 위해 준비된 인생의 드라마는 정말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용기가 없어 글로 내 마음을 대신 전하려 해. 나, 너 좋아해. 비록 너는 나를 친구로만 생각할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내게 해주었던 수많은 말들, 힘들 때마다 잡아주었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언제나 내 옆에 있는 널 정말 좋아해. 그것도 아주 많이. 선우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야. 난 우리 우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도 이제는 정말 친구가 아닌 연인이 되고 싶어. 난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긴 채 너를 바라만 보지 않을 거야. 낯선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 손을 떠난 화살처럼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내일 아침이 되면 아마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난 지금 이 순간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어. 널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가 편지를 벌써 읽었겠지? 아니야. 아직 읽지 못했을 수도 있어. 만약 편지를 보았다면, 정말 그랬다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장난이라고 말할까? 아니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민정은 선우와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어젯밤 일이 마치 꿈같이 지나가 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에서야 현실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미쳤지. 그놈의 술이 문제야. 그녀는 지나치게 감성적이었던 지난밤의 자신을 원망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저만치 손에 닿을 수도 없는 곳에 가버리고 없었다. 결국 현재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밖에. 2008년 2월 호주
브리즈번. 준호는 점점 그녀와 가까워졌다. 또한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있었다. 김유진, 그녀 덕분이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모두 그녀였기 때문이다. 두려움으로 맞닥뜨렸던 촬영은 결국 모두 끝났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업을 끝마친 것이다. 감격스러웠다. 이제 며칠 후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녀가 말했듯 비행기를 타고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는 그곳으로 말이다. 준호가 호텔 앞 공원으로 가보니 그녀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창 찍고 있었다. 그것도 이미 막바지 촬영에 들어간 것 같았다. 촬영장에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다. 웨이브를 부드럽게 넣은 머리 스타일과 세련된 화장은 도도한 여성의 매력을 뽐내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베이지색 스커트와 하얀색 블라우스는 전형적인 도시 여자의 모습이었다. 저 여자가 정말 말 많고 덤벙대고 산만했던 그 여자가 맞을까? 준호는 그녀의 모습이 자신이 겪었던 모습과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았다. 누구도 다가설 수 없는 카리스마와 아우라,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녀는 매우 수다스럽고 외로움을 잘 타고 때론 명품 가방에 정신 팔리는 귀여운 여자다. 촬영에 한창 몰두하던 그녀가 그를 발견했는지 손을 흔들었다. 가슴이 콩닥거렸다. 준호도 어색하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그녀의 뒤에 깡패 같은 매니저가 그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매니저는 처음 만났던 한국에서부터 호주에서까지 매번 그를 위협적인 눈빛으로 겁을 주려는 것 같았다. 준호는 매니저의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준호에게 다가왔다.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저 모습에 설레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오빠는 촬영 끝나서 한가하네? 혼자 쉬니까 좋아? 어, 그냥 뭐, 조금 쉬고 있어. 아직도 그녀에게 말을 놓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다. 자신도 말을 놓겠다며 말을 편하게 하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말을 놓긴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준호는 6살이나 어린 그녀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놓는 하극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말을 놓기로 했다. 하지만 부담스러웠다. 그녀와 한마디만 해도 째려보는 매니저와 그에게 낚싯대를 던진 채 걸리기만 기다리는 기자들의 눈빛은 한마디로 피곤 그 자체였다. 떠오르는 스타와 저주받은 포토그래퍼의 조합은 그야말로 잘 차려진 밥상이었다. 그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빠, 나 오늘 촬영이 마지막이야.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 그녀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갑자기 중요한 스케줄이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유진은 말을 다 잊지 못하며 속상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힘내요. 준호가 말했다.
뭐야? 아, 아직 적응 안 돼서.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래도 우리 많이 친해졌잖아. 안 그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된 거야.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유진 씨! 멀리서 깡패 매니저가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큰 몸짓으로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오빠, 이따 저녁 8시에 만나? 그때 그 커피숍 알지? 유진 씨, 여기서 뭐해요? 그녀의 매니저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작업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매니저를 급하게 돌려세우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연기를 했다. 그리고 매니저를 데리고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촬영 시작을 준비하던 유진은 준호에게 한쪽 눈을 깜빡이며 약속을 확인하는 윙크를 보냈다. 저녁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던 그는 손에 부리집은 지도를 하나 쥐고 홀로 나섰다. 도시는 밤과 다르게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렸다. 도로 양쪽으로 길게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옆으로는 명품 매장도 즐비했다. 그중 한 여가수가 나와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과 귀를 잡아 끌었다. 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였다. 당신은 여전히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마치 문신처럼 내 가슴 속에 남아있죠. 문신처럼 당신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둘 거예요. 영원히. 거리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의 퍼레이드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도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브리즈번 강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도로들은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 이름만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준호는 패션 용품을 파는 한 매장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새하얀 운동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별다른 장식과 모양이 없는 심플한 여성 스니커즈였다. 문득 그는 이 운동화를 그녀가 신는다면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에 이끌린 듯 덜컥 운동화를 사버렸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그녀의 발치수를 어림짐작했다. 결국 신발을 사서 나오긴 했지만 마음은 조금 그랬다. 괜스레 그녀가 오해할 것만 같았고 명품만 입고 신을 것 같은 그녀가 좋아해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 주위에는 명품을 들고 달려드는 많은 남자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왠지 그녀 앞에서 작아질 것 같은 자신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생각만 해도 창피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릴까? 아니야. 민정이한테 선물할까? 민정이 무시하니? 괜스레 민정이한테 미안한 마음이었다. 에이, 버리던지 말던지. 그는 힘들게 자신과의 타협을 끝낸 후 퀸스트리트를 무작정 걸었다. 길 끝에는 밤에 보았던 브리즈번 카지노가 있었다. 현대식 빌딩들 사이에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뽐내며 서 있었다.
많은 사람이 붐비는 퀸 스트리트를 벗어나 왼쪽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신기할 정도로 거리는 한산하고 조용했다. 마치 다른 세상이 공존하듯 새로운 길은 너무나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았다. 준호는 쉬어갈 겸 큰 시계탑 아래 벤치에 앉았다. 벤치 끝에는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방을 맨 채 불편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정돈된 남자의 머리 스타일로 미루어 보아 중국 사람은 아니었다. 청바지에 깔끔한 티셔츠를 입은 것으로 보아 일본 사람도 아니었다. 준호는 남자의 신발을 본 후 그 남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당시 유행하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컨버스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준호는 다짜고짜 물었다. 남자는 생각에 빠진 듯 맞은편 도로를 미동도 없이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의 갑작스런 접근에 다소 놀란 눈치였다.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몇 번 쓸어내린 뒤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게 제가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아, 네, 한국 사람이에요. 아, 이제 말씀 안 해주셔도 알 것 같네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자신이 왜 남자에게 말을 건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남자의 슬픈 분위기가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 김준호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2주 전 한국에서 왔어요. 아, 박정현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준호는 자신이 낯선 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새로웠다. 자신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화창했던 날씨는 거짓말처럼 어느새 흐릿해졌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쉴 새 없이 흐르던 땀방울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준호가 잔뜩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태양이 뒤에 보이는 큰 빌딩 뒤로 넘어가 날씨가 흐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저 뒤편은 아직 뜨거운 햇살이 쨍쨍 내리는 한낮일 겁니다. 여기와 다르게 남자는 익숙한 듯 잘 알고 있었다. 잘 아시네요. 이곳에 오래 사셨나 봐요. 아니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매일 이곳에 와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쪽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은행, 면세품 판매장, 그리고 자그마한 초밥집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관광지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니었다. 오히려 큰 건물에 꽉 막혀 있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볼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이곳을 매일 오시나요? 남자는 그의 말에 입가를 살짝 움직였다. 글쎄요.
아무래도 습관인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일같이 이곳에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그랬어요. 마치 습관처럼 몸에 밴 것 같네요. 준호는 남자의 사연이 궁금했다. 무언가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이곳에 무슨 사연이라도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 앞에 있는 스시 전문점 보이시나요? 네, 저기 안이 훤히 보이는 곳 말씀이신 거죠? 초밥 전문점은 그들이 앉아 있는 벤치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자는 그곳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5평 남짓한 가게 안에서 서양인의 입맛에 맞춰 초밥을 말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생선회를 밥 위에 얹은 초밥보다는 김밥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은 초밥을 종류별로 가지런히 쌓아놓은 진열대 뒤에 가만히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사람과 초밥 전문점의 거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30m 정도였지만 그 안이 워낙 환했기 때문에 여자의 작은 행동, 표정까지 자세히 보일 정도였다. 저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인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도 얼마 전까지 저곳에서 근무했어요. 그럼 지금은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은 글쎄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준호는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왜 남자가 이곳에서 매일같이 한 곳만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는지. 헤어지신 건가요? 글쎄요. 저는 아직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고 묻고 싶은데 아마도 그녀는 아닐 겁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기에. 혹시 운명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요? 남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준호가 되물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운명은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언젠간 찾아온다는 것을 준호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 그녀와 전 필리핀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림에나 나올 법한 바다와 꿈속에서나 존재할 것만 같은 하늘 아래 모여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며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흘러 그녀는 호주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준호는 슬슬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저는 약속을 했어요. 꼭 다시 그녀를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죠. 결국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이전 같으면 한심한 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호는 왠지 모르게 이곳은 감성이 풍부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와 전 한 집에 살았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하루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살았죠. 저는 주로 호텔에서 일했고 그녀는 바로 저곳에서 일했어요.
남자는 손으로 길 건너의 초밥 전문점을 가리켰다. 호텔 일이 끝나고 나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를 마중 나왔어요. 이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녀를 마중 나가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밤 공기가 너무 시원했거든요. 낮에 숨죽였던 강과 숲의 나무들이 밤이 되자 신선한 공기를 마구 내뿜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브리즈번의 밤은 한국의 가을밤과 비슷했다. 슬며시 불어오는 바람은 마음에 쉽게 스며든다. 사실 그녀는 모르겠지만 전 그녀의 일이 끝나기 전에 이곳에서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제겐 행복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그녀가 제 곁에 없지만 제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기억에 대한 향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기억 때문일 거예요. 그녀를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돌아간다고 해도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벌써 저를 잊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잊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영화처럼 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녀가 다시 돌아올까요? 준호는 그녀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돌려 말했다.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그녀는 늦지 않게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아마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남자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결코 그녀를 기다리는 게 아닐 것이다. 남자가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 아닐까? 운명이 있다면 전 그녀를 만날 운명이었을 거예요. 예정에 없던 스케줄, 갑자기 생긴 항공권, 단 하루만 어긋났으면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녀와의 만남은 모든 것이 짜여진 운명처럼 기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은 그녀가 옆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만도 하지 않나요? 준호는 남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했다. 후회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녀를 잊은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했던 순간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익숙해지는 것 뿐이죠. 그녀가 내 곁에 없는 것, 그녀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웃음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그냥 익숙해지고 있어요. 어쩌면 남자의 말대로 익숙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녀가 정윤 씨의 운명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운명은, 운명은 뒤돌아본 순간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 것이
제겐 기적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그녀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빨리 잊고 새 출발하라고. 하지만 당장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언제까지 그녀를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와 저의 사랑이 익숙해져 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된다면 아마도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나겠죠.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르죠. 남자는 언젠가는 자신도 그녀를 이곳에 두고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말을 한번 믿어보려고요. 항상 그녀는 제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불만이었거든요. 남자는 자신이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게 될지라도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올까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그 순간이 사랑했던 기억은 간직되는 걸지도 몰라요. 모두 잊은 척 하지만 그 순간을 간직하며 사는 걸지도 몰라요. 혹시나 제가 없는 곳에서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녀를 존중해주고 싶어요.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에 코끝이 시큰해져 왔다. 낯선 남자와의 대화. 준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다.